네, 인사이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로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지역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이나 뭐 자영업자 어려움이 심각하고 또 지역의 갈등도 심하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 경제 문제, 뭐 지역 이야기를 오영균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셨는데 괜찮습니까? 아유, 상당히 많이 오네요. 네,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다들 걱정하고 계신데, 네. 자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위기, 경제 위기? 위기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제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역 경제 활성화가 지금 그 글로벌 경제나 국가 경제 연계성에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좀 풀어나가야 된다. 뭐 어떻게 좀 이게 지금 지역 경제 문제, 지역이 상당히 네. 편차가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문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역 경제 문제를 행정 권역 중심으로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도 또는 뭐 경상도 또는 대전시. 그런데 사실 그 현안을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이 국가 경제나 글로벌 세계 경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역 경제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 상승 부분, 그렇죠. 그것은 이제 국가의 최저임금 상승과 그렇죠, 연결이 그렇죠. 되고요. 또 탄소 중립이나 그렇죠. ESG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방향과 그렇죠. 밀접히 그렇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개방 경제, 열려 있는 경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울산하고 강원도 그 산이 많은 지역하고는 탄소 중립하면 울산은 거의 공장을 다 문을 닫아야 되니까 지역 경제 완전히 뭐 문제가 생길 그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글로벌 그 경제 상황하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하고 좀 요즘에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사실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 글로벌 경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중요한데 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는 이제 공급망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제 과도한 통화량이 발행이 됐고, 그래서 결국 필연적으로 고금리 상황이 초래됐고, 그래서 이제 부채를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나 기업 같은 경우 상당한 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죠. 그렇죠. 0.3으로 발표됐는데 이것은 OECD 국가 0.4보다 낮은 훨씬 충격적인 낮죠. 발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이 급감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에서 물가와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인데 한은 총재께서 얼마 전에 저성장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렇죠. 이렇게 선언하시는 바람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확장 정책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환율이 워낙 경쟁력을 갖게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다 여행 가고 막 제주도보다 싸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성장 관점에서는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은 완전 저성장 관점에서 10년 갔다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오래 이제 더 한 4, 5년 들어갔고 한국은행 총재가 창 드래곤님께서 딱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경기 변동, 순환론의 관점에서 보면 저성장은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성장했다가 침체됐다가 이렇게 이제 순환하는 건데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반복된 정책 실패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긴장해야 될 것이 이 위기를 어떤 순환 과정에서의 일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단기적으로 뭐 통화량을 풀어서 또는 정부가 뭐 과도하게 개입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것보다도 우리 좀 사회적 활력 그리고 경쟁력, 산업 경쟁력을 올리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 저성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 실패를 계속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지역 사회는 어떻게 돼요? 지역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성장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파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업이 늘게 되고 그러면 상당한 그 이제 자영업 쪽으로 몰리거나 일용직 쪽으로 몰리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저수익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개인 파산이라든가 그렇죠. 기업 이제 폐업 네.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한 것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부채가 1,033조가 넘었습니다. 1인당 이제 3억 아하, 3천에 되고요. 그렇군요. 비자영업자에 비해서 3.7배의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채를 기반으로 창업을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저성장 구조는 굉장히 큰 위기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점이 오늘 하나 생겼습니다. 몇 가지 생겼습니다. 일본은 지금 상태에서도 저렇게 뭐 금리를 올려서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정책이 네. 아니라 계속 확장 정책으로 네. 가면서 오히려 국가 경쟁력이 있고 우리는 물가 좀 올라야 돼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실패가 반복됐다는 말씀 좀 해주셨고. 근데 저는 이제 요 지역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그 네. 나토 정상회담에 네, 네. 갔잖아요. 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뭐 네. 정치학적으로 있을 것이고 다른 또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폴란드를 방문해서 네. 뭐 무기 수출이 우리나라에 좀 제일 많이 하는 데니까 네. 갔고 두 번째로는 그 우크라이나 갔단 말이에요. 갑자기 네. 그 우크라이나 갔는데 그게 우리나라 정말 그 재건 사업에 그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네. 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 생각해 보면 중동 특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 성장에 우리가 좀 네. 동반한 네. 그래서 위기를 많이 극복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네, 네. 앞에 부분은 이제 오일 쇼크를 극복하는 데 그렇죠.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요 상황을 극복하는데 전후 복구 사업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중동 국가의 네, 내용 새로운 투자들 내용 이런 수지. 부분에 우리가 좀 전 국가적으로 네. 참여해서 과실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하고는 교수님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재건사업 가도 보면 별별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가긴 하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다들 이제 이번에 그 바쁜 와중에도 갔다 온 이유가 네. 뭐 그 여러 가지 있겠죠. 예, 네. 그럴 거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지역 얘기로 돌아와서 아까 네. 좀 전에 이제 자영업자 말씀하셨는데 지역 경제 성장 정책 또 활성화 정책에서 뭐 심각한데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심각한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아까 최저임금 말씀하셨지만 네. 서울의 최저임금하고 네. 저기 예를 들어서 네. 완전 그 농촌에 있는 최저임금하고 똑같아 버리면 네. 이게 균형 격차가 안 맞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네. 지금 말씀 주신 네.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 위기가 이제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네. 측면은 이제 그 공급 측면에서 비용의 상승이지요, 네. 사실은. 근데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이제 인건비, 네. 원자재가 그렇죠. 이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타격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과 맞춰서 맞춰야 되니까요. 조금씩 이제 네. 올리는 게 맞는데 네. 너무 오랫동안 이제 과도하게 억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지금 네. 생긴 거고요. 또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고금리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은행 이자가 네. 높아지는 건 좋지만 네. 대출 이자는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줄어들죠. 그러니까 수요가 침체될 수밖에 네. 없고 또 이제 미래에 불확실하니까 네. 투자를 할 수도 없고 돈도 안 쓰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자영업자와 관련해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우리 자영업자들이 상당 부분을 부채 기반으로 창업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채 상환 그 유예 그 만기가 9월에 돌아옵니다. 아하.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위기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조금 더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최저임금 부분은 얼마 전에 뭐 차등 적용하지 않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에 따라서 또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은 그렇죠. 차등 적용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떡볶이 집에서 이렇게 네, 서빙을 네. 하는 분하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하고 최저임금 똑같다. 이거는 받을 수가 좀 없죠. 업종별로 좀 안 맞는 그런 네. 느낌이 들어가는데 좀 단순한 업무는 좀 그렇죠. 최저임금 좀 낮고 좀 맞습니다. 복잡한 업무는 더 주고 뭐 이래야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거 참 문제입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이 질문하지 말으려고 하셨는데 공공요금을 지금 계속 억제했잖아요. 네. 최근에는 이제 하반기에 음.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버스 요금 300원 네. 올리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그 인기에 영합해서 이렇게 그 정치인들이나 너무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공공요금 올리면 기관장들 인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한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용에 따라 네, 다른 것 그렇지. 같습니다. 예. 에너지 뭐, 쪽하고 그렇죠. 이제 또 다른 이제 네. 사용 수수료 네, 그렇죠.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에너지 부분은 사실은 기본적인 세계적인 그렇죠. 아까도 말씀 나누셨던 이제 공급망 전쟁이나, 예.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그 진영화, 그렇죠. 대결화 구도에서 사실은 요금을 올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올리는 방법과 그렇죠. 절차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구하는 네. 이런 내용은 좀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이건 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공공요금 이 공공기관 관리를 잘해야지 공공기관 부채도 사실 국가 부채에서 다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상당 그건 뭐 네, 사회자님 네, 전공 네, 아니십니까? 네, 네. 굉장히 그러니까요. 잘 아시죠. 네. 아하, 그런 게 있는데. 딱 이제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지역 경제를 살리자 막 합니다. 막 지역 균등화, 막 네, 평준화 네. 막 얘기하고 하는데 음.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네. 중앙 정부 역할이 다르고 네. 예를 들어서 대구시다면 대구 그렇죠. 지방 경제 역할이 다른데 중앙 정부 차원의 역할은 좀 뭐가 있을까요? 지방 정부와 이제 구별되는 중앙 정부의 역할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자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좀 상생 구조를 만드는 그런 제도적 노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고용에 있어서 지금 비정규직 계약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정적인 고용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섣불리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과도한 투기적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에는 최소한 그 비정규직 계약직을 무기계약직 정도까지는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이나 뭐 태도나 성과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뭐 조정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좀 고용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 주신 그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같은 이런 것은 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노동 문제가 사실 심각하네요. 최저임금 말씀하시니까 노동개혁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그 경제에 있어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중앙 정부 입장은 그런데 그럼 지방 정부는 좀 뭘 해야 될까요? 뭐 요즘에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막 당당하게 막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 정부 역할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중앙 정부와 이제 지방 정부는 역할을 좀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지방 정부라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 정부는 규모가 외국에 비해서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역이 좀 세분화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컨벤션 센터를 수원시에 짓는다. 그러면 컨벤션 효과가 수원시 전체에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는 전통시장도 있고 골목 상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이나 상권에 맞는 특화형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뭐 회관, 뭐 센터 뭐 이런 걸 짓는 것보다는 동이나 상권마다 공영 주차장, 건물 하나씩 지어주는 게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느꼈지만 이제는 그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마케팅에 굉장히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온라인 판매할 수 있고 또 해외 직구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시장화하는 즉 인근 지역에
주민들만으로는 아하. 고객이 너무 적거든요. 아, 어려우니까. 그리고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도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이런 마케팅을 지방 정부가 주어줬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전략적인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곳과 지역 경제가 소멸되고 지역이 침체되는 예. 곳의 결정적 차이 중에 하나가 예. 청년들이 모이느냐, 아하. 청년들이 흩어지느냐입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곳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허.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 거주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지방 정부가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수원시 제가 잘 아는 네, 수원을 잘 아니까 예. 수원 얘기를 자꾸 하면은 2022년 이제 3월에 나온 보고서에 어떤 부분이 가슴이 아팠냐면 청년 기본소득 예. 그 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예, 거에 예. 관련 예산의 90%를 썼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주머니에 얼마 넣어주는 그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그렇죠. 그런 정책보다는 예. 일자리 창출하고 교육 훈련 시켜주고 매칭해주고 그런 것과 이제 주거 복지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 머물 수 있는 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90% 이상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청년 예산을 써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소득 조금 네. 기본소득 주는 거에 네, 다 네. 써버리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찔끔찔끔 나눠주는 네, 건 네. 효과가 없고.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찔끔찔끔 나눠주는 소용없고 지금 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컨벤션 센터 같은 거 하나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각 지역을 네. 쪼개갖고 지역마다가 좀 될 수 있는 것을 좀 해줘야 된다는 말씀. 특히 이제 공영 주차장,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화장실, 네. 그리고 이제 마케팅 이제 그 플랫폼, 부분, 네. 플랫폼 이런 부분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서울시의 그 다른 지역을 가보고 각 지역마다 보면 아파트 단지 말고는 지금 전부 다 빌라나 단독주택 네. 있는 데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다들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그런데 공영 주차장 많이 져주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고 와, 이제 좀 제가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자, 근데 그 소상공인 아까 자영업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분들은 뭐 해주는 것만 떼먹일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네. 좀 해야 되잖아요. 사실 기업인 또는 이제 뭐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작은 이익에 좀 집착하고 예. 좀 열심히 하는 것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예. 어려우니까요. 예. 그런데 좀 크게 보면은 기업인 또는 네. 자영업자들이 자율 규제를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도적으로. 예, 예. 저는 자영업자나 또는 이제 이 소상공인의 이 적합 업종 같은 경우도 조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 좀 자율 규제, 토론을 통해서 일정한 거리 간격을 좀 둔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동으로 예. 상권을 형성해서 여기는 무슨 거리로 예. 한다거나 예,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좀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소망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신당동 떡볶이 골목 네, 생각나요. 네. 거기 다 떡볶이에 성지가 네. 돼 있고 뭐 중곡동 가구 네. 거리 그러면 가구는 네. 다 돼. 아, 그 말씀 드리니까 네네. 이해가 되네요. 그 이제 자영업자나 중소 상공인들이 이제 마음과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지역을 좀 글로벌 명소화 너무 거창한가요? 아닙니다. 예. 좀 명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아까 이제 제가 해외 직구를 당하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해오는 것이 아니라 예. 해외에서 우리 물건을 구입하는 네. 그런 글로벌 명소화를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꿈꾸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정조 대왕과 그렇죠, 관련된 그렇죠. 이제 다양한 문화 그렇죠. 유산이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근데 그런데 이 외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외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좋다. 근데 이게 뭐지? 어떤 의미나 스토리텔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조 대왕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문해 부흥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세기 이루어진 문해 부흥이지만 서구에서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그들의 르네상스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비교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거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이게 뭐가 공통성이 이게- 있는지 굉장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스토리가 음. 나올 수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그 이후에 실학이 있었고요. 그렇죠, 정치대 그렇죠. 그다음에 많은 그 해외 선교사가 그렇죠. 들어와서 순교하는 그 그렇죠. 종교적인 또 많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서구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각에서만 보면 예. 뭐 효 이렇게 접근하고 무조건 효 하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다양한 소재로 네. 스토리를 만들어가서 예, 예. 글로벌 명서화가 좀 되어가는 네. 그런 지역 상인들이 조금 지혜와 네. 힘을 좀 모아서 또 건의도 하고 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요. 네, 제가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 주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생활 규범을 좀, 잘 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관점인데요. 저는 복지 국가를 상시 굉장히 그 바람직한 국가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복지 국가를 우리가 뭐 세금이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은 아니고 네.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지 혜택과 그 쉼이 있는 삶, 여유 있는 삶이 상당한 우리한테 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탕에 있는 정신적인, 문화적인, 경제 규범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휘게는 많이 알지만 그 얀테 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데 이게 잘난 척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셀럽이나 팬덤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서로 조금 배려하는 서로 이제 그 조금 서로를 좀 겸손해지는 이런 문화 속에서 지역 경제 속에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들의 특권화 이런 것을 그 뭐 미워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보 공개도 청구하고 투표도 정책 투표나 인물 투표를 제대로 하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규범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나오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